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경목입니다. 앞서 사진이 제가 10년 전 사진인데 지금이 훨씬 젊죠? 네. 당시 한참 공부도 하고 일을 할 때라 지금이 훨씬 조금 젊어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 계신 존경하는 독립운동가 후손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1907년도 딱 요맘때네요. 12월에 결성된 13도 창의군 그리고 거기에 참여해서 운동했던 독립운동가 그리고 그 후예들 그 정신이 바로 또 오늘 선포한 대일 선전포고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양해 말씀은 배포해드린 자료에는 PPT가 한 중간 정도 이후에 인쇄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안 된 것 같아요. 양은 조금 더 많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 주제입니다. 과연 의병이 무엇인가 잠깐 살펴보고요. 13도 창의군 그리고 동대문 밖 30리에서 일어난 그날의 일, 그 다음에 그 후예들이 벌인 만주 지역에서의 독립 전쟁 살펴보고 대일 선전포고까지 약 40분에서 45분, 12시 40분에서 45분 사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위치는 제 화면 잘 보이도록 이 위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의병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의병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외국인 학자들이나 뭐 공부하는 친구들, 일반인들 만나서 한국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 이걸 의병이라고 해. 그러면 감을 잘 못 잡더라고요. 왜요? 우리는 나라가 위기에 처해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계신 우리 독립유공자 후손 선생님 여러분들은 맞서 싸우죠.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인들은 아니 왜 일반인이 싸워? 일반인은 피난 가야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병은 외국인에게 가장 설명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걸 정의 내린 사람이 있어요. 바로 왼쪽에 맥켄지라고 하는 영국의 데일리지 기자입니다. 1904년 러일 전쟁 때 종군 기자로 왔다가 그 후에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해서 이 사람은 의병을 취재합니다. 그 의병을 취재한 결과를 대한제국의 비극이나 자유를 위한 한국인의 투쟁이라는 책에 써놓고요. 바로 이 사진, 우리 경기도 양평에서 후기의병진의 사진, 잘 알려진 이 사진이 바로 이 대한제국의 비극이라는 책자에 실려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맥켄지는 의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Righteous Army. 그래서 외국어로 번역할 때는 저희가 Righteous Army, 정의의 군대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싸운 이유는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싸웠다. 도 열악하고 탄환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일본의 노예로 죽느니 한국의 자유민으로 죽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맥켄지가 대한제국의 비극에 인터뷰하면서 써놓은 글입니다. 바로 의병은 이렇게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싸웠다. 박은식 선생님은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서 민군의 정수라고 했습니다. 일반 정부의 군대가 아니라 우리 민간인의 군대인데 나라의 정수다라고 표현해서 나라를 유지하는 가장 근원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의병은 보통 세 시기로 구분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13도 창의군은 1907년도에 후기 의병이죠. 그런데 이 의병이 발전하는 단계를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초창기 의병은 주로 성리학적 지식인, 우리 이른바 얘기하는 양반층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대중운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기부터는 잘 아시는 신돌석 의병장의 등장부터 평민이 참여합니다. 민주운동으로 확전이 됩니다. 그리고 후기 의병에는 이른바 남의 집 머슴살이 하던 안규용이라는 담살이 의병도 참여를 해요. 천민의병장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어디로 다 흡수가 되냐면 13도 창의군 전국 연합 전선 때 신돌석 장군도 바로 이 전선에 참여함으로써 신분을 초월하는 과정이 의병에서도 보인다. 결국 뭡니까? 의병이 근대 사회로 지향하는 단계적 발전 과정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초창기 의병들은 유성애, 을미의병의 효신 문석봉이나 제천을 점령한 유인석 의병,
그리고 홍주에서 1896년도에 일어난 홍주의병, 이렇게 양반 지식인들이 했다면 중기의병에는 이렇게 신돌석 같은 평민이 참여하고요. 물론 이 당시에 최익형 같은 양반도 퇴임해서 의병을 일으켰죠. 후기에 이르러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규용 같은 천민 의병 부대가 심담일 같은 양반 의병 부대랑 연합정선을 형성하려고 계획도 합니다. 근데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성공하지 못했으나 신분을 초월해서 의병진이 대민중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었다라는 점이, 그 결정체가 이제 말씀드릴 13도 창의군이라는 것이죠. 자, 13도 창의군은 잘 알다시피 대장이 이인영인데 그 과정이 좀 이렇습니다. 원래 아버님이 편찮으셔가지고 문경에서 은거하고 있었는데 이구체 이은찬이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창의 대장이 돼줄 것을 요청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관동 창의군으로 원주에서 결성을 합니다. 9월 달에 결성을 하고 이때 의병장 이인영이 되고 독장의 이구채, 군장의 이은찬이 되는데 이인영 생각에는 개별적으로 각 지역에서 게릴라전을 펼치는 게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관동 창의군 명의로 전국 의병들에게 양주에게 직결을 촉구한 게 7년도 10월 달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의병들이 양주에 직결을 하게 되고요. 10월 16일에는 신문사라든지 관찰사 그리고 공사관, 일본 통감에게도 통문을 보냈는데, 자, 우리가 의병을 의병 운동이라고 합니까? 의병 전쟁이라고 합니까? 우리 선생님들 어떤 용어를 많이 들으셨죠? 의병 운동 전쟁 운동, 예, 운동을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단계 1907년도 단계에는 자, 전쟁이라고 표현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인영이 제가 선생이라는 호칭을 생략하고 이름만, 지사님들 이름만 붙이는 점 강의이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영이 의병은 애국 혈단이다. 그때 만국 공법을 얘기합니다. 만국 공법에 따라서 우리는 일본과 교전하는 전쟁 단체다. 우리는 뭐 데모하는 시위하는 운동 단체가 아니라 전쟁 단체다. 그래서 정의와 인도에 따라서 우리 의병진들을 세계 각국 열강들은 전쟁 단체로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제국주의 열강에게 바로 우리 항일 의병이 전쟁을 하는 것이다라고 독립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걸 각 경문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1907년도 이후에 의병은 의병 전쟁이라고 해야 맞다. 운동보다는 대일항전을 하는 전쟁 단체다라는 성격이 바로 13도 창의군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관동 창의군이 이제 양주에 직결하라고 하고 이인영이 한 1000여 명의 관동 창의군을 이끌고 양주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각 도에 있는 의병들이 이제 쫙 도착을 하죠. 이때 가장 많은 병력은 경기도의 허위 의병 부대가 한 2000명 정도 연합전선을 끌고 양주에 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 쪽의 민궁호 부대, 관동 창의군은 이인영 부대 한 1000명 정도, 나머지 전라도, 평안도, 함경도에서 쭉 모여서 48개 의병 부대가 양주에 모인다고 합니다. 48개. 그러니까 전국 각도에서 쭉 오죠. 한 10,000여 명 정도의 의병진이 형성이 돼서 드디어 경주 양주에 직결하는데, 자, 당시의 경주 양주는 어딜까? 지금 현재 구리시 망우리 지역 일대도 당시에 경기도 양주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48진이 모여서 부대를 편성합니다. 이때 창의대장의 이인영이 계속 추대가 됐고요. 진동 창의대장의 허위 장군이 추대가 되고, 전라도 쪽은 문태수, 호서 쪽은 이강년, 그리고 교남 창의대장 아까 말씀드린 평민의병장 신돌석이 임명되고, 나머지 관동 관서 관북은 이렇게 임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의병들이 자, 어디로 가냐? 서울로 가자. 서울을 진격하자라고 하는 작전을 계획하면서 의진을 이제 좀 바꿉니다. 총 48개의 부대를 24개의 부대로 재편하고, 바로 이때 군사장으로 허위가 임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의문이 좀 있어요. 허위 장군은 높은 벼슬까지 하셨죠. 근데 이인영은 당시만 해도 허위 장군보다 높지 않은 벼슬도 뭐 제대로 하지 못하신 분이었어요. 나이도
허위 장군이 이인영 장군보다 11살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누가 총대장이 돼야 될까요? 허위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이인영이 그대로 총대장직을 역임을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봤더니 고종의 밀지를 이인영이 인편을 통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의병들도 그 고종의 뜻을 존중을 하고 그 밀지를 받은 이인영에게 전통성이 있다라고 해서 총대장직을 그대로 다 인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 의병들 사이에는 서로 간에 인정하는 그 전통성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위 장군은 군사장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군사장이 약 300여 명의 별동대를 데리고 동대문 밖 30리 지점에 집결합니다. 이제 여기서 집결해서 진을 딱 치고 나머지 후속 부대가 이제 받쳐주면 공격해서 이제 들어가면 서울을 점령하겠다라고 하는 작전 계획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 후속 부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일본군이 미리 경계를 하고 있었고 기습을 합니다. 이때 3시간 이상 장기전을 치렀다라고 합니다. 이인영 부대가 한 2,000명을 끌고 이 동대문 밖 30리 지점에 도착한 것은 바로 이 전투가 있었던 1월 15일 이후인 1월 18일 정도예요. 이미 한번 전투에서 졌죠. 수습을 하긴 했으나 뭐 사기가 일단 꺾였고 그러면서 이 서울 진공작전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 서울 진공작전에 데미지를 입히는 사건이 있죠. 자, 여기서 과연 허위 의병장이 집결했던 동대문 밖 30리 지점은 어디일까? 기록에는 안 나옵니다. 그냥 동대문 밖 30리 몇 킬로죠? 지금 12킬로죠. 네, 12킬로 지점. 기록이 명확히 나오면 위치를 비정할 수 있겠으나 저희가 알 수 있는 기록은 딱 요거밖에 없습니다. 양주 동대문 밖에서 12킬로 지점에는 양주를 컴퍼스로 이렇게 그리면 딱 정확하게 어디가 나오냐면 대략 여기 13도 창의군 창의탑이 있는 망우리 공동묘지 입구 지점이 나옵니다. 91년도에 동아일보에서 세웠는데 그런데 당시에 구리도 양주였거든요. 여기 구리시에 지금 수택동에 비가 있습니다. 수택 연못공원인가 있는데 여기도 대략 한 13km에서 15km 정도 됩니다. 자동차로 가면 15km, 직선거리에서는 13에서 15km. 그래서 두 장소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만약에 두 장소였다면 한 군데는 대진소, 13도 창의군을 총지휘했던 총괄본부 13도 창의 대진소가 아마 여기에 있고 허위가 주둔했던 데는 망우리 입구라는 가설이 가능하겠으나 현재로서는 단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구리시에서도 주둔을 한 것 같고 이 망우리 쪽에서도 루트상 지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뭐 더 이 13도 창의군을 열심히 기념하고 홍보하고 그 후속 활동을 하는 데는 구리시가 약간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 자,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이 망우리이고요. 여기 지금 제가 여기 루트를 지금 여기 노란 화살표에서 여기까지 이제 그려놨는데 여기 신설동역에서 회기역까지 지금 현재 길 이름이 보시다시피 무슨 로라고요? 예, 허위 의병장이 진격했던 도로 이름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왕산로라고 해놨습니다. 나중에 우리 구리시에서 조금 여력이 되신다면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쭉 우리 중랑구랑 협의해서 망우리까지 해가지고요. 여기 장자 호수공원 쪽에 지금 주둔지라고 지금 비가 있으니 이렇게 길을 연결해서 여기까지 왕산로를 좀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서울 진공작전로 해가지고 쭉 연결하면 길이 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한 3.5km 정도 이렇게 왕산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동대문에서 여기까지 약 12km, 여기 얼마 멀지 않죠? 여기까지 13km, 직선거리는 13km, 돌아가면 15km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지역에 주둔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서울 진공작전에 데미지를 입히는 큰 사건이 이인영 의병장 부친의 사망 소식이죠. 이 사망에 대해서 이인영이 이제 낙향을 하게 되는데, 그 낙향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나, 당시에 이인영이 이제 표방한 것은 효를 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충을 다하겠느냐라는 것이고, 성리학적인 유교 질서이라는 관념 하에서는 뭐 그 당시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인영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의를 중지하라. 아까 의병은 어떤 성격이라고요? 정의의 군대잖아요. 역시 거기에서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인영이 의를 중지하라라고 하면서 13도 창의군의 서울 진격 작전은 일단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13도 창의군의 주요 지도부는 경기도나 각지로 돌아가서 계속 의병 항쟁을 하게 되죠. 허위 의병장은 이제 뭐 한탄강 유역으로 가서 의병 항쟁을 하다가 체포가 되셨고, 이인영 의병장은 역시 체포가 되셔서 서대문용무소에 순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사진 자료가 이제 상복을 입은 사진 자료인데, 바로 이제 부친의 사망으로 문경으로 낙향해서 상을 치르는 바람에 서울 진공작전은 일단 중지가 되고 맙니다. 자, 이 작전 이후에 이제 20년대 그리고 이 의병에 참여했던 요분들이 계속 항쟁을 하고, 특히 유인석 부대는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13도 의군을 만들죠. 그리고 국내 직공작전을 하면서 전쟁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대규모 민중운동이 3.1운동이 있었고, 20년대 만주에서 보시다시피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 그리고 김자진의 청산리 전투에서 대대적인 승전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기반을 바로 의병 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때 많은 이 애국지사들, 독립운동가들도 바로 이 의병의 정신을 본받자라고 하는 글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봉오동 전투는 20년 6월 달의 일인데, 잘 아시다시피 일본군 약 한 157명 이상을 봉오동 골짜기로 몰아서 대대적으로 이긴 승리한 사건이고, 홍범도와 연합해 가지고 만주의 백운평을 비롯해서 완루구나 천순평 같은 지역에서 약 1200여 명의 이상을 일본군을 승전한 전투가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이죠. 이쪽 위쪽에 월강 추격대를 바로 이 봉오동에서 승리를 거뒀고, 쭉 밑으로 내려와서 이쪽이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오른편에 두만강 위쪽 지역 청산리 일대에서 전투를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이러한 전투 이후에 이제 30년대로 넘어가 볼게요. 30년도에 1932년도 4월 29일 날, 오늘 이 회의를 참석하러 로비를 돌아서 왔는데 12월에 호국 인물로 윤봉길 지정을 했더라고요. 바로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한가운데서 일본 장교들을 향해서, 실학과 총대장을 비롯한 장교들을 향해서 폭탄을 투척해서 대성공을 이루죠. 중국인들의 마음이 한국 쪽으로 돌아섭니다. 장개석이 전폭적인 지원을 합니다. 자, 이때부터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중국에서 독립운동가들이 활동을 하는 것을 중국인들은 32년도 전에는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외교적 문제도 발생하고요. 남의 나라에서 총질하고 폭탄 던지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32년도 4월 29일 이후에 마음이 돌아섭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중국의 군대와 한국의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연합작전을 벌입니다. 한국 독립당, 이것은 임시정부 소속의 독립당이 아니라 만주 한국 독립당입니다. 직천천을 비롯해서 만주 지역에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결성을 했고요. 만주 한국 독립당 산하에 한국 독립군을 편성하는데, 이 한국 독립군이 길림자위연과 연합을 해서 연합부대를 형성합니다. 자, 이때 32년도 9월 달에 하얼빈 밑에 쌍성보라는 지역에서 대대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미 일본은 31년도 9.18 만주를 점령했죠. 그리고 하얼빈을 점령합니다.
독립군들이 이 하얼빈을 되찾기 위해서 그 바로 밑에 있는 도시는 쌍성보, 주둔하고는 일본군을 선제 공격합니다. 이게 쌍성보 전투인데 이때 약 일본군의 3,000명과 싸워가지고 일본군 1,200명, 1,000명 이상을 사살하고 2,000명 이상을 포로로 잡는 우리 독립운동사의 대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 참모장이 지청천이었고, 총사령이 지청천이었고, 참모장은 이규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차례 전투가 있었는데 1차 전투는 승리를 하고요. 2차 전투는 일본이 각성을 해서 비행기, 당시용어로 탱크를 몰고 와서 2차 전투는 패합니다. 요게 이제 당시에 쌍성보, 제가 올해 뭐 좀 답사 겸 뭐 여러 차례 다녀왔지만 올해도 다녀왔는데 쌍성보 현장이고, 이때 참전한 참모장 이규채라는 사람이고, 지청천의 사진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쌍성보 전투가 있었던 쌍성보역인데요. 이 역 탈환 작전을 통해서 이 쌍성보를 점령을 했고, 그 인근에 이제 주둔 부대에 이제 기념관이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가 저희가 사실 이전까지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쌍성보 전투에 대해서.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얘기해서 이때 한국 독립군의 활동상도 좀 넣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독립군들이, 의병들이 또 만주로 넘어갔고, 그 후예들이 독립군들이 만주에서 싸웠는데, 이런 데를 막 이동해서 싸웁니다. 제가 사진을 왜 가져왔냐면, 답사를 갔는데 이제 오상이라는 지역에서 쌍성이라는 지역에서 오상이면 충화진까지 가는데 아침에 출발을 했습니다. 예. 요 점심때입니다. 점심때. 똑같죠? 요 저녁에 해질 무렵입니다. 한 7시간, 8시간 달렸는데 똑같아요. 풍광이. 요거는 다음날 점심입니다. 이렇게 넓은 데를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추위와 더위를 감수하면서 이동해가지고 독립전쟁을 펼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30년대 계속 전투가 이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쌍성보 전투 이후에 사도하자, 경박호, 그리고 또 가장 큰 전투인 대전자령에서 이동하는 일본 수송부대를 독립군들이 매복을 하고 있습니다. 33년 6월 30일인데 역시 이제 연합부대죠. 길림 구국군과 매복하고 있는데 한 3일을 매복을 합니다. 그런데 6월 달에 장마철이라 비가 와요. 굶주림에 독립군들이 허덕일 때 그때 참여한 군의관이 목이버섯인가요? 석이버섯인가를 발견하고 그걸 막 채취해가지고 음식으로 사용해서 끝까지 매복을 했다가 지나가는 일본군을 습격해서 어마어마한 노획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노획품들 종류는 뭐 기관총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탄약, 권총, 기타 장비, 심지어는 장갑차까지 노획하는 큰 전과를 이루어내고요. 이때 참전한 장군이 아까 말씀드린 독립군의 총사령관인 지청천 혹은 이청천이라고도 합니다. 여기가 이제 대전자령 고개로 넘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이 하얼빈 밑에 말씀드린 쌍성보 지역, 사도하자, 경박호, 동경선 그리고 대전자령에서 일대 큰 성과를 벌이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40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월 17일 날 광복군 성립 전례식이 있었죠. 우리나라의 정규 국군이 만들었다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우리나라의 국군의 기원을 그래서 광복군으로 찾아야 될 것 같고, 광복군의 기원은 30년대에 만주에서 싸웠던 독립군들, 독립군의 기원은 20년대 봉우동 천산리, 봉우동 천산리의 기원은 바로 13군 창의군에서 역으로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독립군들 1941년 12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바로 오늘이네요. 대일 선전 성명서를 발표해서 대일 선전 포고를 합니다. 선생님들 갖고 계신 자료에 대일 선전 포고문 가지고 쭉 이렇게 열거를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첫 번째 1조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전체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해오고 있고
이제 하나의 전투 단위로서 축심국에서 전쟁을 선언한다. 그러니까 한국은 연합국의 일원이 돼서 하나의 중심국으로서 전쟁에 참전한다라고 합니다. 3조에서 한국과 중국 및 서태평양에서 왜구를 완전히 구축해서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혈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일 선전 성명 이후에 1943년도 11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카이로 회담이 열립니다. 중국의 장개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이 모이죠. 여기에서 선언을 하죠. 그해 12월 1일 날 카이로 선언을 하죠. 뭐가 들어갔습니까?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다. 한국이 노예 상태임을 유의하여 한국은 일본이 패정할 경우 독립을 보장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연합국에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독립을 승인받는 국가가 되는 거죠. 자, 이거 다 혹자들은 이것을 연합국의 선물이라고 어떤 사람들 표현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아니요라는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왜 아닙니까? 선물은 뭡니까? 가만히 있는데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저희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일제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기 이전부터 오늘 말씀드린 13도 창의군 그 이전부터 이미 1894년부터 의병이 시작되었죠. 그때부터 45년도 8월 15일 그날까지 장구한 기간을 피로써 죽음으로써 싸워나갔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정부를 운영하고 나라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장제스가 카이로 선언에서 루즈벨트를 설득하면서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연합국이 준 선물이 아니라 광복은 우리 스스로 쟁취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자, 대일 선전 성명서 원본입니다. 41년도 12월 10일 민국 23년입니다. 대덕 선전포고랍니다. 이 부분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가 일본에게 전쟁을 선언하고 전쟁에 참전한 건 다 아는데 독일에게도 전쟁을 선언하고 참전을 합니다. 그 날짜는 45년도 2월 28일입니다. 우리가 물론 독일과 직접적인 전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연합국 측의 큰 상대국이었던 독일에게 전쟁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어디 일원으로 싸운다? 우리 단독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바로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이 전쟁에 참전한다는 것을 더 분명히 하는 거죠. 독일과 일본 축심국이 이웃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파괴하여 인류의 평화 질서를 교란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으며 또 연맹인 두 나라의 제약을 꾸짖었다. 본정부 대한민국 정부는 연합국가 최후 승리와 원동지역과 세계 평화 안전을 촉진하기 위해 독일 히틀러 정부를 향해 선전을 포고한다. 자,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특징이 위대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는데 그치지 않았다.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뭡니까? 피압방 민족, 제국주의에게 압박받는 인류의 자유, 평화를 회복하자라는 게 독립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쭉 독립운동사를 제가 보면 요즘 제가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한국의 독립운동은 한국에서만 했다? 선생님들 예 아니요? 아니요. 전 세계에서 했죠. 한국의 독립운동은 한국인만 했다? 아니요. 전 세계인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독립운동은 한국사가 아니라 세계사입니다. 네. 자, 그리고 드디어 광복군들이 실제로 광복군들이 한 일이 뭐 있냐?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전선에 투입이 됩니다. 영국과 합작을 해서 인도 버마 전선에 투입이 되죠. 인면 전구 공작대라고 하는데요. 제가 영상을 담았는데 시간 관계상 영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연합 작전을 하죠. 예, CIA의 전시인 OSS랑 같이 연합 작전을 합니다. 그래서 뭘 계획합니까? 국내 침공 작전을 계획하죠. 배로, 항공기로, 육로로 국내 침투해서
일본을 무장해제시킨다. 누구랑? 미국과 같이, 연합국과 같이. 그러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일본이 질 경우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연합국의 승전국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큰 계획입니다. 승전국의 지위를 얻으면, 일본이 패망하면 우리는 바로 독립이 되고 바로 우리의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평안도, 충청도, 함경도별로 투입반, 작전 상륙반을 꾸립니다. 조가 편성이 돼요. 실제로 훈련을 받습니다. 영상도 이미 나왔고 자료도 다 발굴이 됐습니다. 요분들이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 두 나라의 힘 있는 합작이 실현되는 날. 이 사진의 역사적 가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27년 9월 30일 해방 이후에 찍은 사진이기만 합니다만. 자, 이 사진에 미국 장교들과 한국인들이 같이 찍었는데 역사적 가치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재현되는 거죠. 이렇게 작전을 계획했습니다만 안타깝게 일본이 8월 15일 날 소련이 참전하고 또 원폭도 맞았고 더 이상 버티다가는 잘못하면 소련 공산주의에게 항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8월 15일 날 갑작스럽게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이 작전은 실행되지 못합니다. 뭐 우리로서는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는 연합국의 일원이 되어서 이렇게 독립전쟁에 참전을 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0분까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인류의 자유평화 그리고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범인도주의적 운동이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전 세계인과 함께한 흔적들이 역력합니다. 지금 독립기념관, 국가보훈부, 한국근현대사학회에서 2002년도부터 전 세계에 있는 사적지들 다 조사했습니다. 24개국에 1450개 정도의 지금까지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관리가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죠. 지금 독립유공자, 우리 선생님들의 선대 어르신처럼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한 독립유공자 중에 외국인이 100여 명 이상이 됩니다. 일본이 후세다치즈를 대표해서 영국인, 미국인, 프랑스인 많죠.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항일 투쟁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운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크다. 전쟁의 성격도 분명히 보인다. 의병 전쟁처럼. 그리고 오늘 정리한 13도 창의군은 각지에서 있었던 의병들을 연합한 최초의 연합 부대로서의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단체를 어디로 승격시켰냐? 단순하게 우리가 일본과 싸워요, 시위해요가 아니라 우리는 일본과 항전하는 교전단체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는 전쟁 교전단체이고 이것은 바로 대일 독립전쟁입니다라고 만국공법을 통해서 전 세계에 선포한 게 13도 창의군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정신 그리고 그 후예들 실제로 참여한 사람들이 20년대 청산리 봉오동, 30년대 만주 독립전쟁, 40년대 광복군까지 이어지면서 그 원류가 13도 창의군에서 비롯됐다. 우리는 이제 일본이 식민 지배하던 시기를 뭐 식민지기, 요즘은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데 조금 더 한 발 나간다면 대일 항전기, 대일 전쟁기까지로 볼 수 있지 않느냐. 바로 그 원류를 13도 창의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40분까지 끝내고 질의응답을 한두 분 정도 질문 쫙 받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리에 계신 선생님 가운데 질의가 있으신 선생님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 혹시 우리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소감 잠깐 예. 네, 없으실까요? 자, 네, 저쪽에 질의자 있습니다. 네, 네. 마이크를 좀 갖다 주시죠. 네, 마이크 받고 예. 네, 마이크 가지고 하시죠. 네.
네, 하시. 테러리스트 레지스 뭐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우리는 그거하고는 틀리는 겁니까? 네, 그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독립운동이 다른 나라에서 테러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냐, 틀리냐? 자, 한 분 더 받고 제가 몰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분 정도 혹시 질의 더 있으실까요? 자, 없으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항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은 13도 창의군은 개별적인 투쟁이 아니라 군대를 형성해서 싸운 거니까 테러하고는 이제 완전히 개념 자체가 다르고요. 이건 전쟁의 개념이니까 차치하고 테러를 여쭤보셨으니까 주로 테러로 오인받는 행위는 의열투쟁입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 투쟁이죠. 그래서 결성된 게 의열단이죠. 의로운 일을 맹렬히 한다. 자, 어떻게 합니까? 의열단들 의열투쟁을 어떻게 합니까? 뭘 던지죠? 폭탄을 던져서 일제의 정부기관을 폭파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뭘로 처단했죠? 총으로 처단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친일파인 이완용을 칼로 처단한다든지. 이런 행위, 무력을 동반해서 적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우리가 의열투쟁이라고 합니다. 직접적인 투쟁이죠. 그런데 이 투쟁을 테러로 이야기하는 나라가 있어요. 주로 일본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자, 어떻게 구분하냐?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의열투쟁은, 테러는 목적이 뭐냐라는 게 첫 번째 구분 방법입니다. 테러의 목적은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당했어. 나도 보복을 할 거야. 목적이 뭡니까? 보복입니다. 복수예요. 복수. 의열투쟁은 일본에게 복수할 거야가 아니라 제국주의라는 큰 일본에게 압박받는 우리 민족의 독립,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폭탄을 던진 거야. 뭘 회복하기 위해서?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 목적이 다르다. 의열투쟁은 정의, 테러는 복수. 자, 두 번째, 대상입니다. 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저격을 했죠. 상식적으로 총으로 이토 히로부미 얼굴도 모르는데 쏴서 처단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그냥 위력이 있는 폭탄을 그 사이에 던져서 몇 명 죽더라도 처단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전자, 후자. 상식적으로 폭탄을 던지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런데 왜 총을 쐈냐? 대상을 의열투쟁은 분명히 합니다. 딱 그 사람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아요. 물론 오인해가지고 실수로 다른 사람이 죽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그 대상만. 홍콩 공원에서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진 때 수많은 시민들이 있었어요.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딱 단상에 있는 목적하는 사람만 죽거나 다쳤어요. 테러는 어떻습니까? 자, 오늘 이 강의에 누군가 저를 암살을 합니다. 저만 쏘지 않아요. 테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분들 다 저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테러입니다. 대중을 다수로 한다. 이게 대상에 있어서 차이고요. 세 번째는 테러, 의열투쟁 이후의 행동입니다. 테러는 안 밝혀요. 누가 했는지. 우리 무중이야. 막 조사를 해야 돼. 의열투쟁은 밝힙니다. 내가 의를 위해서 했다. 대표적인 게 이봉창 의사죠. 1932년도 1월 8일 날 도쿄 한복판에 그 왕궁 앞에서 폭탄을 던집니다. 엉뚱한 청년이 잡혀요. 그 사람 아니야. 내가 던졌어. 정의를 위해서. 안중근 의사. 꼬리야 우래. 직접 밝히죠.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의열투쟁과 테러는 분명히 구분되고 우리의 독립운동에 있어서 의열투쟁은 테러가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뭐 거의 다 돼서 여기서 답변은 마무리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2부 행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